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지난 화에서 우리는 마라톤 전투의 전개와 아테네의 기적 같은 승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히스토리아 36화는 그 승리의 직후를 다룹니다. 영웅은 영원히 영웅으로 남지 않습니다. 마라톤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위대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아테네를 구한 밀티아데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의 거인 클레오메네스 1세, 헤로도토스 역사 제6권 에라토의 마지막 챕터, 영웅들의 몰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마라톤 전투 직후 벌어진 사건들과 신속행군의 전략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마라톤의 영웅 밀티아데스의 말년을 분석합니다. 공익과 사적 원한의 경계에서 무너진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스파르타의 왕 클레오메네스의 최후와 스파르타의 정치 역학을 짚어봅니다. 네 번째로 헤로도토스 제6권의 서사 구조가 이후 전쟁 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오넬 스콧 등 현대학자들의 비평과 해석 논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라톤 직후 사건 및 신속행군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기원전 490년 9월 아테네와 플라타이아의 연합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원정군을 격파한 사건은 서양 고대사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바꾼 결정적 분수령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6,4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함선 7척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폴레마르코스 칼리마코스를 포함하여 19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투 자체의 군사적 승리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직후에 벌어집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양익포의 전술에 무너진 페르시아 주력군은 함선으로 패퇴했습니다. 다티스와 아르타페르네스는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해상 우회 기동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함락시킨 에레트리아에서 확보한 포로들을 수용해둔 아일리아 섬을 경유하여 수니온 곳을 돌아 아테네의 외항인 팔레론으로 곧장 항진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지휘부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테네의 주력 중장보병 1만여 명이 북동쪽 40km의 마라톤에 묶여있는 군사적 공백기를 틈타 방어가 허술해진 아테네시를 직접 타격하고 참주 히피아스를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로도토스는 한 가지 불길한 의혹을 기록합니다. 아테네 내부의 페르시아 내통 세력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방패를 들어 올려 페르시아 함대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의혹의 주체로 지목된 것은 아테네의 유력 귀족 가문인 알크마이온 가문이었습니다. 이 방패 신호 의혹은 마라톤 전투의 진정한 위협이 단지 바깥의 페르시아 군대만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히피아스 참주를 복위시키려는 반민주정 세력이 외세와 결탁하여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밀티아데스가 지연 없이 즉각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칼리마코스를 설득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위협에 직면한 밀티아데스와 아테네 지휘부는 즉각 행동했습니다. 아리스테이데스 산하의 후위대만을 전장에 남겨둔 채 주력군을 이끌고 아테네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강행군을 실시한 것입니다. 아테네군은 마라톤에 위치한 헤라클레스 신역을 출발하여 아테네 외곽 키노사르게스에 있는 또 다른 헤라클레스 신역에 도달해 진을 쳤습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밤새 항해하여 팔레론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전 무장을 갖추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주력군이었습니다. 아테네군의 이 압도적인 기동 속도는 페르시아군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했고 다티스는 추가적인 상륙을 포기하고 소아시아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마라톤에서 팔레론까지 약 40km. 이 신속행군이 실질적으로 페르시아의 2차 공격을 완전히 봉쇄한 것입니다. 이 신속행군의 역사적 실제성에 대해서는 현대 학계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거 하우와 웰스, 멀로 등의 학자들은 전투를 치른 직후 무거운 무장을 한 보병들이 하루 만에 40km를 행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군이 전투 다음 날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59년 역사가 해먼드가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직접 아테네에서 마라톤 고분까지의 경로를 빠른 걸음으로 6시간 만에 주파하는 현장 검증을 통해
이 당일 강행군이 충분히 가능한 전술적 기동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무거운 무장을 한 보병의 전술적 기동 능력을 몸으로 재확인한 역사가의 검증이었습니다. 이 신속행군의 역사적 의미는 세 가지 층위에서 평가됩니다. 첫 번째는 전술적 성취입니다. 바람과 노를 이용하는 함대의 이동 속도를 인간의 두 발로 따라잡아 선점했다는 것. 이는 육상 기동으로 해상 세력의 기동성을 압도한 전례 없는 성취였습니다. 아테네 시민군의 극도로 높은 사기와 훈련 상태, 그리고 지휘부의 냉철한 상황 판단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입니다. 히피아스를 옹립하려는 반민주정 세력이 외세와 결탁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찰나에 주력군이 복귀함으로써 내부의 정치적 균열을 물리력으로 봉쇄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해방입니다. 페르시아가 해상과 육상 모두에서 아테네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퇴각함에 따라 그리스 세계는 무적이라 여겨졌던 아케메네스 제국을 물리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신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10년 뒤 크세르크세스의 2차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기원전 490년과 489년의 주요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원전 490년 9월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페르시아 주력군이 격퇴되고 함선 7척이 상실됩니다. 다음 날 아테네군의 신속행군으로 팔레론 상륙이 봉쇄되고 내부 위협이 진압됩니다. 기원전 489년 초 밀티아데스는 마라톤 승리로 획득한 절대적 위신을 바탕으로 아테네 민회에서 70척의 함대와 병력, 군자금을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가 원정의 목적지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자신을 따르면 엄청난 황금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기원전 489년 파로스 포위전이 실패합니다. 26일간의 포위전 끝에 밀티아데스는 대퇴부의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아무런 전리품 없이 귀환합니다. 같은 해 말 크산티포스가 그를 기소하고 50달란트의 벌금형이 선고된 직후 궤저병으로 사망합니다. 그의 아들 키몬이 이 막대한 부채를 승계합니다. 밀티아데스의 말년 분석, 공익과 사원의 경계에 선 영웅입니다. 마라톤 전투의 최대 영웅으로 부상한 밀티아데스는 아테네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권위와 대중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국가를 구원한 반신반인적 위치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권력이 그의 비극적 몰락을 잉태하는 맹독으로 작용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서사 구조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휴브리스, 즉 오만함입니다. 번영의 정점에 도달한 인간은 반드시 신들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수레바퀴, 즉 키클로스의 법칙이 다시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489년 밀티아데스가 민회에서 70척의 함대를 승인받았습니다. 그의 실제 표적은 키클라데스 제도에 부유한 섬 파로스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파로스가 과거 페르시아의 원정의 3단 노선을 파견하여 적군을 지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부역 세력 처벌, 공적인 명분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밀티아데스의 내밀한 동기를 폭로합니다. 파로스 출신의 리사고라스가 과거 페르시아 장군 히다르네스에게 밀티아데스를 모함했던 사건에 대한 개인적 복수심이 진정한 촉매제였다는 것입니다. 공적 군사력을 사적 원한에 동원한 것, 이것이 그의 몰락의 씨앗이었습니다. 아테네 민회는 마라톤 영웅의 위광에 압도되어 목적지조차 공개되지 않은 이 불투명한 군사 작전을 무비판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파로스 해안에 상륙한 밀티아데스는 주민들에게 100달란트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로스인들은 항복 대신 결사항전을 택했습니다. 밤마다 취약한 성벽의 고도를 2배로 높이며 방어망을 견고히 구축한 것입니다. 26일간의 포위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군수품이 고갈되기 시작하자 초조해진 밀티아데스는 이성적인 전술 대신 종교적 일탈에 의존하게 됩니다. 포위군 진영에 나타난 지하 세계 여신들의 하급 여사제 티모의 조언을 따라 데메테르 신역의 담장을 넘는 신성모독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전의 문 앞에 도달하는 순간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서둘러 도망치려다 담장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대퇴부의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파로스인들이 티모를 반역죄로 처형하고자 델포이의 신탁을 구했을 때 퀴티아는 이렇게 답합니다. 티모의 잘못이 아니라 밀티아데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운명이었으며 신령이 나타나 그를 악의 길로 인도한 것이다. 신의 섭리가 이미 그의 파멸을 결정했다는 헤로도토스의 서사적 선고였습니다. 아무런 전리품도 없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초라한 폐장의 모습으로 아테네로 귀환한 밀티아데스를 기다린 것은 냉혹한 아테네 민중의 분노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밀티아데스를 향해 칼을 뽑아든 인물은 크산티포스였습니다. 알크마이온 가문의 일원이자 훗날 페리클레스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밀티아데스를 아테네 인민을 기만하고 속인 죄로 탄핵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이야말로 초기 아테네 민주정이 강력한 개인의 독주를 어떻게 견제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법적 절차였습니다. 재판 당시 밀티아데스의 대퇴부 상처는 이미 궤저로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서지도 못한 채 침상에 누워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마라톤의 영웅이 부패한 상처를 안고 침상에 누워 재판을 받는 광경은 민주정의 견제력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마라톤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렘노스 섬 정벌 등 과거의 불멸의 공로를 열거하며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미네는 경론 끝에 마라톤의 공로를 참작하여 사형만은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50달란트, 약 30만 드라크마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었습니다. 원정 실패의 책임 전체를 개인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정치적 파산 선고였습니다. 재판 직후 밀티아데스는 궤저병이 전신으로 퍼져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50달란트의 거대한 부채와 가문이 불명예는 아들 키몬의 어깨에 고스란히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키몬은 이 벌금을 완납함으로써 가문이 정치적 생명을 극적으로 구원해냈으며 훗날 델로스 동맹의 최고 사령관이자 아테네 제국주의의 선봉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몰락이 아들의 서사적 기점이 된 것입니다. 클레오메네스의 최후와 스파르타 그리스 정치입니다. 헤로도토스 제6권 후반부는 밀티아데스의 몰락과 교차하며 스파르타 아기아스 왕조의 거인 클레오메네스 1세의 기이하고도 파괴적인 최후를 심층적으로 묘사합니다. 클레오메네스 1세는 스파르타의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넘어 헬라스 전체의 안보를 조망했던 이단적인 스파르타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510년 아테네에 개입하여 참주 히피아스를 축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아르고스와의 세페리아 전투에서는 적군 6,000명을 괴멸시키며 아르고스를 수십 년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전적 군주가 아니라 헬라스 전체의 방위망을 구축하려 했던 거시적 전략가였습니다. 기원전 492년경 페르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클레오메네스 1세는 생애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테네의 지근거리에 위치한 해상무역 국가 아이기나가 페르시아의 복속, 즉 메디조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클레오메네스 1세는 아이기나가 페르시아의 해군 전초기지로 전락할 경우 에우로타스강 계곡을 통해 스파르타의 심장부로 적의 상륙군이 직행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안보 위협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아이기나로 향해 친페르시아 지도자들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파르타의 공동왕 데마라토스가 이를 저지하고 맹렬히 비난하며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내부의 정적을 제거하지 않고는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클레오메네스 1세는 극단적인 도박을 감행합니다. 델포이 신전의 여사제 퀴티아를 은밀히 매수하여 데마라토스가 혈통적 정통성이 없다는 신탁을 조작해 받아낸 것입니다. 이 신성한 권위를 무기로 데마라토스를 왕위에서 축출하고 협조적인 레오티키데스를 새로운 공동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내부를 정리한 두 왕은 즉시 아이기나를 굴복시키고 핵심 반역자들을 볼모로 잡아 아테네에 억류시켰습니다. 그러나 델포이 신전 매수 사실이 발각되면서 클레오메네스 1세의 권력은 걷잡을 수 없이 붕괴했습니다. 스파르타 지배층의 처벌을 두려워한 그는 테살리아로 망명했다가 펠로폰네소스 중심부인 아르카디아로 잠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르카디아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스파르타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군사 동맹을 결성하고 노나크리스에 있는 스틱스 강이 신성한 물을 두고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등 전례 없는 국가 반역 행위를 도모했습니다. 이 거대한 위협에 경악한 스파르타의 최고 행정관들인 에포로스들은 즉각 유화책을 펼쳐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왕위에 복귀시켜주겠다며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스파르타로 귀환한 직후 클레오메네스 1세는 극심한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이성을 잃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스파르타 시민들의 얼굴을 지팡이로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진 왕을 친족들이 나무 형틀에 채워 감금했습니다. 감금 상태에서 그는 경비를 서던 헤일로타이를 위협하고 설득하여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강이부터 시작해 허벅지, 엉덩이, 옆구리를 거쳐 복부에 이르기까지 살점을 세로로 길게 썰어내는 끔찍한 자해 끝에 내장이 쏟아지며 사망했습니다. 헬라스 최강의 군사 국가를 호령했던 거인의 최후로서는 너무나 처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제6권의 구조와 이후 전쟁 서사와의 연결입니다. 이 처참한 두 영웅의 몰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6권은 단순한 연대기적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기저에 깔린 역사 철학은 제1권에서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의 입을 빌려 선언된 키클로스, 즉 운명의 수레바퀴 법칙입니다. 인간의 삶은 회전하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결코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인간 개인이나 도시국가, 나아가 거대한 제국조차 번영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신들의 시기와 인간의 오만 그리고 탐욕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6권의 구조는 이 수레바퀴의 거대한 운동 궤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오니아 반란의 종결이 하강 곡선이라면 마라톤 승리는 상승 곡선입니다. 그리고 밀티아데스와 클레오메네스의 몰락은 다시 제하강 곡선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책의 끝을 영광스러운 마라톤의 찬양으로 맺지 않고 굳이 두 영웅의 비참한 말로를 상세히 덧붙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군사적 성취를 이룬 영웅이라도 오만과 탐욕에 굴복할 때 신적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역사의 교훈으로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제6권의 종결 방식은 제7권 폴림니아부터 펼쳐질 크세르크세스의 대규모 그리스 침공을 위한 완벽한 무대 정리이자 대서사적 전환점으로 기능합니다. 첫째, 극적인 세대 교체입니다. 이오니아 반란을 주도했던 아리스타고라스와 히스티아이오스가 비참하게 죽고 1차 침공을 막아낸 밀티아데스와 펠로폰네소스의 맹주 클레오메네스 1세, 심지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마저 제6권 말미와 제7권 초반에 걸쳐 모두 역사적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이 9세대의 파멸은 크세르크세스, 테미스토클레스, 레오니가스 등 새로운 리더십이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거대한 진공 상태를 창출합니다. 둘째, 전쟁 스케일의 우주적 확장입니다. 제6권까지의 갈등이 에게의 섬들이나 도시국가들 간의 정치적 암투 등 국지전의 성격을 띠었다면 제7권부터는 행군하는 부대가 마시는 강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거대한 아시아 전체의 군대, 즉 동양이 범그리스 연합, 즉 서양과 충돌하는 대규모 문명 충돌로 전이됩니다. 제6권은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탐욕을 부리고 파벌 싸움을 일삼는 그리스 내부의 나약한 현실을 폭로함으로써 다가올 거대한 폭풍 앞에 폭풍 전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연구, 라이오넬 스콧 등의 비평과 해석 논쟁입니다. 현대학계는 헤로도토스 제6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역사학자 라이오넬 스콧의 헤로도토스 제6권 역사주석은 이 텍스트의 표면 아래 숨겨진 역사적 실제를 복원하려는 현대적 해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밀티아데스에 대한 재평가부터 시작해봅니다. 헤로도토스는 파로스 원정의 유일한 목적을 리사고라스에 대한 개인적 원한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스콧은 이것이 국가 간의 거시적 군사적 결정을 영웅 개인의 사소한 탐욕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전형적인 헤로도토스적 서사 기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 현실의 맥락에서 파로스는 이미 페르시아 함대에 선박을 제공한 적대 세력이었으며 해상 제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아테네의 입장에서 파로스 정벌은 에게의 중앙부의 제해권을 쥐기 위한 지정학적 국가 안보 전략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달란트 벌금도 같은 맥락에서 재평가됩니다. 스콧은 이 천문학적 액수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던 아테네 민주정이 마라톤 전투 이후 군사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전쟁 영웅의 독주를 통제하고 엘리트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한 강력한 법적 정치적 수단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요컨대 현대학계의 관점에서 밀티아데스는 무모한 야심가라기보다는 떠오르는 급진 민주정의 패권 투쟁 과정에서 철저히 숙청된 정치적 희생양의 성격이 강합니다. 클레오메네스 1세의 재평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앨런 그리피스 등 현대 학자들은 헤로도토스에 의해 기록된 클레오메네스 1세의 극단적인 광기와 자해 묘사가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보여준 광기의 서사와 지나치게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강대하고 오만한 폭군이 미쳐버려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민담적 모티프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의 클레오메네스 1세는 30년 가까운 치세 동안 극도로 치밀하고 이성적인 지정학적 전략을 구사한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현대학계는 그가 귀환 직후 갑자기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을 찢어 죽었다는 기록이 스파르타 지배층에 의한 정치적 암살을 은폐하기 위해 날조된 프로파간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합니다. 전통적인 양두정 체제와 에포로스들의 통제를 무너뜨리고 단일한 왕권을 구축하려 했던 급진적 개혁 군주가 보수 귀족 세력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을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연구자들은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날조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지배 계급이 가공해낸 짙은 정치적 색채의 구전 전승들을 여과 없이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키클로스 철학에 맞추어 하나의 장엄한 문학적 서사로 재구성한 탁월한 역사가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는 헤로도토스 역사 제6권 에라토의 마지막 챕터 마라톤 이후의 정치적 격변과 영웅들의 몰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라톤 전투 직후의 40km 신속 행군이 사실상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킨 기동이었다는 것, 마라톤의 영웅 밀티아데스가 개인적 원한과 무력에 눈이 멀어 공적 군사력을 사유화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 스파르타의 거인 클레오메네스 1세가 델포이 신탁매수라는 신성모독 끝에 자해로 사망했다는 것, 이 모든 몰락이 헤로도토스의 키클로스 철학 안에서 제7권의 거대한 서사를 위한 무대 정리로 기능한다는 것. 헤로도토스는 승리의 영웅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는 번영의 정점에서 오만해진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며 독자에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박 겉핥기의 헤로도토스의 역사 시리즈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